자, 그럼 10월 31일 수업 다시 들어갈게요. UI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스위트 알럿이라고 하는 애랑 이제 차트 요거 두 가지가 남은 상태로 맞췄었어요. 제가 시작할 때 그 부분을 잠깐 착각을 해서 엉뚱한 걸 할 뻔했네요. 자, 실행 관계부터 보여드리면요. 버튼이 5개가 있고요. 스위트 알럿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알럿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메시지 창. 그 메시지 창을 구현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 창이 나와요. 아이콘 있고 제목과 내용, 그리고 밑에는 필요하다면 이렇게 링크 같은 것도 걸어둘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필요 없으면 뺄 수 있고요. 자, 확인 버튼 눌렀을 때에 대한 동작, 아니면은 그냥 화면 빈 곳을 누르면 이건 취소겠죠. 그때는 아무 동작 안 하고요. 자, 형태가 다양해요. 자, 얘는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하는 케이스고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미스 방식, 두 번째 거는 이제 에이싱크 어웨이트 방식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진을 집어넣은 경우고요. 네 번째는 아예 사진 자체를 배경으로 건 경우.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에 HTML 태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버튼을 필요에 따라 이렇게 늘리는 경우. 기본적으로 OK 버튼만 뜨게 하지만 확인 취소 버튼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 이렇게 버튼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폴더를 열어서 코드를 봅시다. 스위트 알럿은 쉬워요. 자, 메시지 창 혹은 메시지 팝업 창, 팝업 창을 처리해주는 라이브러리고요. 스위트 알럿 2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원래는 그냥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기본 자바스크립트용 라이브러리인데,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이 스위트 알럿을 리액트에서 쓸 수 있게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스위트 알럿 리액트 컨텐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깔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걸 사용하는데 얘가 얘를 호출해주는 구조예요. 자, 관련 사이트는 여기 있고요. 제시해드리는 예제 자체가 전부 이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데모 예제를 참고했습니다. 자, 리액트 메모는 모든 이 컴포넌트 무조건 하나씩 감싸고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유즈 콜백, 아까 버튼이 5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유즈 콜백 지정했고요. 버튼 모양 만들려고 스타일드 컴포넌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스위트 알럿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얘를 호출해 줄 수 있는 스위트 알럿 투 리액트 컨텐트라고 하는 애를 가져오는데, 이 안에 보면 위드 리액트 컨텐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자, 이미지 하나 가져왔고요. 요 예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돼서 우리가 쓰면 되는지 그 사용하는 패턴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버튼에 대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적당히 모양 좀 잡았습니다.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화면상에 버튼 5개를 놓고 각 버튼마다 클릭 이벤트를 연결했습니다. 버튼 1부터 버튼 5까지 지금 클릭 이벤트를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유즈 콜백이 걸려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스위트 알럿을 쓰기 위해서 with react content라고 하는 이 함수에다가 스위트 알럿 객체를 넣어줘요. 그러면 리액트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을 해서 주는데, 얘를 유즈 콜백이 사용된 이 훅 기능 안에서 계속 써야 돼요. 팝업을 열려면 이 안에서 써야겠죠.
자, 훅 기능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훅 기능 안에서 바깥에 있는 자원을 사용한다면 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 안에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조는 됐죠? 기본적으로요, 프로미스 방식이에요. 자, 생성한 이 MySWAL 객체 이름은 뭐라고 짓건 상관없어요. MySWAL.fire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팝업을 호출했을 때 필요한 옵션들을 잡아요. 제목, 본문 내용, 아이콘. 그 다음에 푸터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이 푸터인 거죠. 이 부분. 아이콘 있고요. 자, 이 항목들 중에 나한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빼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푸터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이거 브라우저 여기 있다. 푸터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푸터 빠졌죠. 혹은 나는 아이콘 안 써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이콘을 빼버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이제 명시해서 쓸 수 있어요. 제목도 빼도 돼요. 제목 빠지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필요한 항목들만 명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하면요, 이제 여기가 이제 팝업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팝업 창에 대해서 버튼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 버튼이 눌렀다라는 결과가 뒤쪽에 den으로 들어와요. 이 콜백 함수에. 그러니까 이 den에 연결된 콜백 함수는 프로미스 처리인데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결과가 들어오는 거죠. 리절트라는 이름의 파라미터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이 파라미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로그를 한번 찍어봤어요. 일단 파라미터 값 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로그로 찍어서 내용을 확인을 하세요. 자, OK 누르면 이런 내용이 옵니다. 자, is confirmed 확인 버튼 눌렀는지 여부고요. is denied, is dismiss, value. 확인 버튼을 누르면 is confirmed가 true로 들어와요. 근데 빈 공간을 누르면 is confirmed는 fails죠. 그 다음에 is dismiss 이게 true, 취소했다 이거예요. 요 값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버튼을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확인 버튼 눌렀을 때가 중요하니까 is confirmed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 리절트를 받아서 얘 안에 있는 is confirmed라는 값이 true면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라고 이제 처리를 한 거죠. 자,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프로미스 방식이니까 이거를 async await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async가 있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이벤트 처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얘가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async를 얘한테 붙이는 거예요. 따로 즉시 실행 함수 안 만들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버튼은요, 유즈 콜백에 연결되어 있는 이 이벤트 핸들러 함수에 async가 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서는 await를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myswal.fire 호출했고요. 얘한테 await를 받았어요.
자, 프로미스 방식하고 에이싱크 어웨이트 방식의 제일 큰 차이는 프로미스는 결과값이 겐에 연결된 콜백 함수의 파라미터로 들어오는데 에이싱크 어웨이트는 이런 콜백 처리 없이 결과를 그냥 리턴 받죠. 에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트라이 캐치로 감쌀 수도 있지만 팝업 창에서 에러 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에이젝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는 굳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덴에 들어오는 이 리절트와 여기서 리턴 받는 리절트가 같다고요. 똑같은 변수예요. 얘도 로그로 찍어보면은 아까 확인했던 거랑 동일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즈 컨펌드가 트루면 확인 버튼 누른 걸로 감지하는 거죠. 프로미스 방식을 사용할지 아니면 에이싱크 어웨이트 방식을 사용할지는 개인 취향이긴 한데 그래도 대세는 에이싱크 어웨이트 쪽이 좀 더 활발히 쓰이기는 해요. 자, 이제 옵션들을 좀 나눠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전부 에이싱크 어웨이트예요. 에이싱크 어웨이트. 이미지 URL에다가 임포트한 이미지를 걸어주고요. 이미지 위드스 95%, 이미지 ALT 이렇게 주면은 얘가 그림을 표시하는 종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팝업창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이미지를 처리하는 옵션인 거죠. 자, 들어가 있는 이미지 보면은 스타일 위드스 95%, ALT는 포토그래픽, ALT는 포토그래픽, 스타일은 위드스 95. 요 항목들이 요거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태까지는 이제 버튼이 OK 버튼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버튼이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그럼 버튼에 대해서도 옵션을 주시면 돼요. 자, 제목도 보면 HTML 태그로 강조 가능하죠. 아이콘 인포. 자, 그 다음에 텍스트라는 속성을 넣으면은 팝업 창의 내용이 일반 텍스트가 돼요. 근데 HTML이라는 옵션을 주면은 팝업 창의 내용이 HTML 태그가 됩니다. 텍스트와 HTML 옵션 두 가지가 내용을 구성하는 옵션들인데 이 옵션들은 각자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백그라운드 속성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걸면 배경 이미지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에 관련된 거. 쇼 클로즈 버튼, 쇼 캔슬 버튼. 자, 쇼 클로즈 버튼, 쇼 캔슬 버튼. 요런 버튼들을 보여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옵션이고요. 포커스 컨펌 트루. 기본적으로 확인 버튼, 컨펌 버튼이 확인이에요. 확인 버튼에 포커스가 가있게 할지 여부고요. 컨펌 버튼 텍스트, 캔슬 버튼 텍스트. 여기에다가 내가 헬로 월드 이렇게 지정을 하면 팝업 창을 열었을 때 버튼의 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버튼이 늘었으니까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에 대한 감지를 두 갈래로 해야 돼요. 일단 result.is confirmed가 true라는 거는 확인 버튼. 그 다음에 취소 버튼 같은 경우는 is dismiss가 이제 true로 들어오는데 얘가 true로 들어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캔슬 버튼 눌렀을 때랑 요 취소 버튼, 닫기 버튼이나 화면 빈 곳을 눌렀을 때.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전부 다 true로 들어와요. 자, 캔슬 눌렀습니다. 캔슬 눌렀을 때고요. 이번에는 취소. 마지막으로 화면의 빈 공간. 취소 버튼 닫기 버튼 눌렀을 때랑 화면의 빈 공간을 눌렀을 때랑 캔슬 버튼 눌렀을 때가 모두 이즈 디스미스가 true예요. 그러면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또 찾아야지. 디스미스, 캔슬, 클로즈, 백드롭. 디스미스라는 값을 통해서 팝업 창을 닫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지금 명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취소 버튼을 눌렀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싶으면 디스미스가 true이고 디스미스가 문자열로 캔슬인 경우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is dismissed가 true고 그 다음에 result.dismiss가 캔슬이라는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경우에 취소 버튼 눌렀다라고 감지를 한 겁니다. 자, 마지막 팝업창. 마지막 팝업창은 버튼이 3개 있었죠. 자, 아이콘, 퀘스천, 타이틀, 확인, 텍스트, 내용, 쇼 디나이 버튼. 가운데 있는 버튼이 디나이 버튼이에요. 쇼 캔슬 버튼 트루. 컨펌 버튼이 컨펌. 이게 확인. 캔슬이 취소 버튼. 그 다음에 디나이가 그 가운데 버튼이에요. 컨펌 버튼은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따로 옵션 안 잡아줬고요. 디나이 버튼하고 캔슬 버튼은 화면에 표시가 안 되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주려면 옵션을 줘야 되고요. 자, 각 버튼에 문구 설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 이 리턴 받는 리절트 값을 통해서 제이슨 기체 출력해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확인 버튼은 is confirmed가 true인 경우, 가운데 denied 버튼은 is denied가 true인 경우, 취소 버튼은 아까 조건 봤었죠. 이렇게 분기를 하면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판단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요 정도의 틀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어디 수정해서 쓰면 된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태까지 사용됐던 아이콘들 봅시다. 인포, 석세스, 얘는 없고, 또 인포, 퀘스천. 네. 아이콘 종류가 이렇게 있었죠. 자, 스위트 알럿 공식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이콘스라고 있어요. 요게 다예요, 종류가. 아이콘이. 그렇게 뭐 다양하진 않죠. 석세스, 에러, 워닝, 인포, 퀘스천.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각자 요 공식 사이트 한번 찾아와서 아이콘 종류들 확인하시고요.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더 많은 스타일의 예제들이 좀 있긴 한데 이게 리액트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네요. 믹스인이라고 해서. 요 매뉴얼 자체가 리액트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연구가 필요할 거예요. 스위트 알럿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웬만한 프로젝트에 무조건 다 써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웬만한 프로젝트에는 다 써요. 네, 이렇게요. 네, 저는 스위트 알럿은 모든 프로젝트에 그냥 웬만한이 아니구나. 모든 프로젝트에 무조건 적용하는 라이브러리라서 저한테는 꽤 중요하게 여겨지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10시 40분인데요. 11시 15분에 만납시다. 녹화 중단할게요. 자, 다음 내용 시작합시다. 녹화 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차트 JS라고 하는 앱입니다. 자, 이미 백엔드에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예제를 그대로 한번 재현을 했어요. 자, 뭐 어떤 형태인지는 익숙하죠. 자, 차트 JS 버전 2인데요. 기본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래프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해보고 연습 문제도 해봤었죠. 그 리액트 차트 JS2라고 하는 래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리액트에서 쓸 수 있어요. 이 래퍼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포장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A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리액트에서 그냥 갖다 쓰려고 하니까 얘가 일반 자바스크립트용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갖다 쓰려니까 좀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리액트에서 쓸 수 있게끔 얘를 어떤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면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럼 리액트는 얘를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를 이제 호출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래퍼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조금 전에 봤었던 그 스위트 알럿도 이런 래퍼 라이브러리가 있었던 거죠. 자, 공식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설치 명령어 차트.js랑 리액트 차트.js2 두 개가 설치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다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소개할게요. 로다쉬하고 데이JS는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완전 필수 라이브러리로 손꼽힌 애들이에요. 얘네는 이제 어떤 둘 다 공통점이 화면에 뭔가 출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거예요. 데이JS는 날짜 처리였죠. 로다쉬는 배열, 제이슨 같은 연속성 자료용이 있을 때 자바스크립트 자체적으로 얘네들에 대한 탐색 기능을 제공을 하죠. 뭐 맵이라든지 포이치라든지 그런 것들 제공을 하잖아요. 배열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것도 부족한지 그것보다 더 많은 탐색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쓰기가 편리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로다쉬는 거의 그냥 필수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데이터만 핸들링하기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자료가 많아요. 수업에서는 필요한 기능들만 소개를 할 거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거 두 가지 사용법 조사해서 그 샘플 만들어 오라는 걸 과제로 내고 싶은데 정기수 했더니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안 하고 있어요. 반응이 안 좋다는 걸 숙제라는 걸 기본적으로 그 별로들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 공식 사이트는 여기고요. 얀 에드 로다시에서 설치하시면 돼요. 참고 페이지를 제가 하나 여기 해놨는데 정리가 되게 잘 돼 있는 사이트길래 요거만 보셔도 충분히 쓰는 법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깊은 복사 기능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배열이나 아니면은 제이슨 같은 경우에 그냥 다짜고짜 대입하면은 참조가 발생해서 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에 대해서 깊은 복사 처리를 하려고 로다쉬를 쓸 겁니다.
자, 코드가 좀 많이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쓰기에는 좀 힘드니까 부분 제가 잘라서 적용을 할게요. 자, 로다시 라이브러리 안에 클론 DB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깊은 복사를 처리해주는 라이브러리고요. 뭐 스타일드 컴포넌트 있고요. 메모는 당연히 모든 컴포넌트에 공통적으로 들어갔겠죠. 자, 임포트 할 때 차트.js 안에서요. 차트.js 안에서 일단 어떤 그래프를 그리건 간에 공통적으로 차트, 카테고리 스케일, 리니어 스케일, 타이틀, 툴팁, 레전드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임포트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만들려는 게 막대 그래프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다 엘리먼트라는 애를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 차트.js2에서 이번에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게 막대 그래프니까 발을 임포트를 하고요. 컴포넌트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차트.js의 기능들을 차트.register라고 해서 그래프에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가져온 공통 기능들을 이 차트라는 객체에다 넣어줘야 돼요. 자, 카테고리 스케일, 리니어 스케일, 타이틀, 툴팁, 레전드 그냥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나 가로막대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가져온 이 다 엘리먼트도 레지스터 등록을 해줘요. 자, 화면이 아까 화면이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div를 놓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 거고요. 여기 하나 들어갈 요 공간. 요 공간에 대한 박스를 플롯 컨테이너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한 줄에 3개씩 넣을 거니까 넓이 33.3% 잡았고, 그 다음에 여백, 보더 박스, 높이는 400씩 줬습니다. 자, 먼저 기본 막대 그래프부터 잡죠. 그래프의 기본 옵션을 잡아요. 자, 리스폰시브 반응형 기능.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사이즈 잡을 때 그 지가 알아서 커지게 하느냐 아니면은 박스의 사이즈에 맞추느냐에 대한 옵션이었죠. 그리고 플러그인, 레전드, 범주의 위치는 하단. 자, 요렇게 기본 옵션을 잡아주고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정의할게요. 자, 기본 데이터는 가로막대 그래프를 위한 기본 데이터는 여기 단톡에 올렸습니다. 이거 굳이 올려줄 필요가 없었네. 자, 가로막대 그래프랑 세로막대 그래프를 위한 데이터고요. 그레이드, 레이블. 레이블은 이렇게 있을 때 X축에 들어가는 각 항목의 제목. 그리고 데이터셋, 국어, 영어, 수학. 3개의 막대를 그렸으니까 한 축에 막대가 이렇게 3개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항목들하고 짝지어지게 데이터를 표기하면 돼요. 영어 점수, 철수, 영희, 민수, 수연, 호영, 또 수학 점수 이렇게 해서 쭉 놔주고 배경 색깔, 선 색깔, 선의 굵기. 자, 그래프를 표시하기 위해서 div 놓고 요 div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랩. 만약에 이제 한 줄을 벗어날 것 같으면 줄바꿈 하라 라고 했고요. 이제 세로막대 그래프를 그리죠. 자, 세로막대 그래프는 아까 플로 컨테이너 안에 타이트 잡고요. 바. 이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리액트 차트 JS에서 막대 그래프 가져와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 가져오고 아까 잡은 이 데이터 하고 옵션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냥 설정만 열심히 하면 돼요. 옵션 같은 거 잡을 때 이렇게 변수에다 담을 수도 있고요. 이거 잘라내고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퉁쳐서 이렇게 한 번에 코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하면 자,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가 표시가 되겠죠. 막대가 3개씩 보이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프에 어떤 내용이 표시될지는 이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이 배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제이슨 하나가 막대 하나의 그 특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레이블스는 여기 보시면은 X축에 이렇게 각 항목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옵션만 바꿔서 세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그럼 옵션 값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코드를 한 번 더 코딩하기엔 좀 불편하니까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애를 그대로 하나 복사해 놓고 뭔가 일부 수정만 하자고요. 근데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 H그래프 옵션은 디폴트 옵션이라고 복사해 놓고 H그래프 옵션 점 인덱스 아식스, 그러니까 기준축이 Y다라고 값을 주면은 제이슨 객체를 그냥 대입하면은 얕은 복사가 발생하죠. 참조 복사. 그러니까 원본이 같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하는 것만으로 아까 해놨던 이 그래프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가로로 바뀌잖아요. 이것 봐요. 나는 이 H그래프 옵션이라는 값을 수정한 건데 얘를 수정한 건데 엉뚱하게 이 옵션을 쓰고 있는 이 그래프가 가로막대 그래프로 바뀐다고요. 이게 얕은 복사를 쓰면 안 되는 이유예요. 깊은 복사하려면 이거 다 반복 돌면서 일일이 다 복사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쉽게 해주는 게 그 로다쉬예요. 클론 딥이라고 하면서 원본을 넣어주면 얘가 깊은 복사해서 리턴해줘요. 자, 그래서 이제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리면서 똑같은 데이터에 옵션만 H그래프 옵션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각각 다른 그래프가 나오죠. 자,
자, 지금 요거는 아예 옵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옵션 값을 복사한 거였는데, 만약에 기본 옵션이 똑같다면은 그래프 만들면서 한 번 만들어 놓은 이 옵션 객체를 계속 재사용해도 됩니다. 자, 이번엔 선 그래프로 가보죠. 선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임포트가 또 추가돼요. 자, 포인트 엘리먼트와 라인 엘리먼트라는 게 추가가 되고요. 컴포넌트는 라인이라는 애를 추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임포트 된 게 늘었으니까 등록하는 것도 늘어나야겠죠. 자, 포인트와 엘리먼트. 임포트 한 거를 여기 그대로 한 번씩 더 적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선그래프는 뭐 특별한 옵션이 없으니까 기본 옵션을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선그래프를 위한 데이터를 정의하죠. 네, 코비드 19이라고 해서요. 해당 날짜에 대한 서울시의 확진자 수 그리고 인천시의 확진자 수를 만든 겁니다. 사실 선그래프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는 없어도 돼요. 별로 필요가 없는 속성이네요. 선 색깔만 있으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선그래프 형태로 여기다 표현을 할 건데, 하나 복사했고요. 선그래프. 컴포넌트가 바가 아니라 라인이 되는 거죠. 옵션은 그냥 기본 그래프 옵션 똑같이 공유해서 쓰겠다 그랬고요.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데이터는 코비드 19으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 선이 나오죠. 이날에서 이날까지 서울이 갑자기, 우와, 이때 되게 많이 올랐네. 하루 만에 1300명이 올랐네요, 거의. 자, 그 다음 이제 레이더 차트입니다. 레이더 차트, 파이 그래프, 뭐 이런 거예요. 자, 레이더 차트. 자, 레이더 리니어 스케일. 얘는 선 그래프에 표현한 요소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레이더 차트는. 레이더 차트가 뭐냐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각각의 영역별로 얼마만큼의 이렇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능력치 같은 거 분석할 때 쓰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레이더 차트는 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선 그래프의 요소도 그대로 가져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 그래프는 아크 엘리먼트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레이더, 파이 두 개를 갖고 올게요. 자, 임포트 한 개 늘었으니까 여기 등록도 다시 해줬고요. 자, 레이더 그래프하고 옵션 그래프는 생김새가 다른 그래프들하고 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옵션을 다른 그래프하고 공유를 못해요. 그래서 레이더 그래프와 파이 그래프는 각각의 아무리 값이 똑같아도 각각의 옵션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값을 한 번씩 깊은 복사했어요. 자, 레이더 그래프를 위한 데이터와 파이 그래프를 위한 데이터 준비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더 그래프예요. 컴퓨터용 퍼블리싱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각각의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에서 내가 점수를 얼마씩 획득을 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배경 색깔, 선 색깔, 테두리 두께. 파이 그래프도 비슷해요. 자, 파이 그래프도 똑같은 항목과 값. 사실 파이 그래프하고 레이더 그래프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비주얼적으로만 좀 다르게 하는 거지. 자, 파이 그래프는 우리 알죠? 이렇게 해서 원 그래프라고 많이 부르던 것들. 항목이 5개예요. 그러면 요 5개의 색상을 각각 다르게 만들어주면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게 다 다르게 나옵니다. 한 가지 색으로만 통일하면 다 똑같은 색이 나오겠죠. 자, 테두리 두께 1이라고 잡았고요. 자, 여기다가 파이 그래프와 레이더 그래프를 각각 표시하면 컴포넌트는 레이더, 파이. 옵션도 각각 만든 옵션 써야 되죠. 스튜던트와 스튜던트 파이 이렇게 데이터 걸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과 프론트엔드의 능력치가 좀 우월하고 다른 것들은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파이 그래프하고 레이더 그래프를 옵션을 왜 이렇게 따로 써야 되냐면요. 만약에 디폴트 옵션을 같이 다 똑같이 쓴다고 해봐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없는데 요 다음에 나타나는 그래프에 요 레이더 그래프의 이 격자선 여기 같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무슨 그래프가 나오건 간에 옵션을 같이 쓰면은 화면 형태가 좀 저렇게 엉키는 경우가 있어서 레이더 그래프와 파이 그래프는 옵션을 각각 따로 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점도 그래프예요. 산점도 그래프는 임포트 하는 게 선 그래프랑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 임포트는 없고요.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스캐터라고 이제 항목을 추가합니다. 자, 옵션도 선 그래프랑 같이 보면 되고요. 데이터 준비합시다. 자, 스튜던트 스캐터라고 만들어서요. X축에 대해서는 국어 점수를 놔두고요. 그 다음에 Y축을 담당할 항목들을 영어와 수학으로 각각 줬습니다. 영어와 수학 각각 색깔 다르게 줬고요. 이게 X가 98일 때 영어가 82, X가 98일 때 수학이 88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 좌표 값들이 그 의미하는 위치에 점을 찍어서 배치하는 거예요. 자, 산점도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대체적으로 영어 점수가 낮은 애들은 가로가 국어예요. 국어 점수가 이쯤에 있는 애들은 영어 점수도 60이나 30. 그리고 영어 점수가 높은 축에 있는 애들은 지금 얘는 좀 예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영어 점수도 높았고요. 국어 점수가 높은 애들은 수학 점수, 국어 점수가 낮으면 수학도 낮고 국어가 높으면 수학도 높죠. 이걸 토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 대체로 국어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이 영어나 수학 시험도 잘 보는 경향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점들이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리액트 수업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산점도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왔다고 치죠. 이게 미국 SAT 시험에 응시한 학생의 비율이에요. 학생 수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수학 평균 점수예요. 학생 비율이 낮으면 수학 점수가 높고 학생 비율이 높아지면은 수학 점수가 낮아져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그 응시한 학생의 수가 많을수록 수학 평균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향을 파악하는 데 쓰는 그래프예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상관 분석이라고 해요. 이것도 예시인데요. 자, 기온이고요. X축은 기온이고 Y축은 아이스크림 판매 수량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은 그 기온이 높아질수록 아이스크림 판매 수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고를 할 때 자,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에 기록적인 폭염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어요. 그래서 38도까지 올라갈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생산 설비를 미리 확충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래 그럼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데? 라고 정확한 수치를 요구할 거예요. 상관 분석은 그걸로는 이제 어떤 정확한 수치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웹개발의 범주를 벗어난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들으세요. 이 점들을 가장 근접하게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찾습니다. 이거를 추세선이라고 해요. 추세선. 이 추세선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y는 ax 플러스 b겠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럼 y는 기울기 뭐 대충 2라고 칩시다. 플러스 b는 20이 여기니까 한 20이라고 칩시다. 이런 방정식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기온이 38이면 x에다 대입하면 y값 구할 수 있죠. y는 76에 96이네요. 방정식대로 계산하면.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올해 기온이 38도라서 판매 수량은 96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라고요. 이렇게 직선을 구해서 거기에 따른 이 수식을 수립하는 과정을요. 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치는 분석 중에 하나고요. 거의 대부분 논문 쓸 때도 이 회귀 분석 공식이 들어가요. 빅데이터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직선 구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수학 공식을 때려박아요. 빅데이터에 미련을 안 두시는 게 굉장히 잘한 걸 수도 있는 게 그쪽 수업은 코딩보다 이걸 더 오래 해요. 어떤 경향을 판단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우리는 저런 결과를 분석할 필요는 없죠. 그래프만 제시해주면은 결과에 대한 해석은 이 그래프를 보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제시만 해주면 여기에 대한 그 분석은 이 페이지를 쓰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자, 요거 시간 지금 12시 다 됐네요. 일단 좀 쉬셨다가 시간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일단 30분 잡읍시다. 그래서 12시 40분에 시간 더 필요하신지 여부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이따가 봅시다.